없이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뉴스토마토가 김영선 의원과 관련한 첫 보도를 시작을 했지만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된 또 다른 공천 개입 녹취가 나온다는 예고를 봉지욱 기자가 하고 갔어요. 물론 뉴스타파가 쓰는 것은 아닌데. 그거 아주 추석 때 조회수 엄청 올라오더라고. 네, 그 기사를 어느 매체에서 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에 이 사건이 정말 세게 붙을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김영선의 또 다른 행정관의 막 이렇게 일파만파 커졌을 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탱 가능한 거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수사 결과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최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거기서 나왔던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어떠한 수사 진전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서로 뭐 음모론 피고 뭐 이래저래 정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뜨기 전까지는 뭐 어떠한 수사 움직임, 만약에 제가 보기엔 육성 파일이 떠도 수사가 시작될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네. 네.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워요. 비슷해져가는. 결국엔 수사가 나가려면 네. 결국에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국엔 맞아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전제로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국힘 쪽 사람들도요. 최근에 만나보면 지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반응이 이제 지쳤어. 저도 느꼈어요. 방송 지쳐가. 나가면 느껴져. 그래요? 아니, 변호 안 해. 국힘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건 방송에서 변호 안 하는 소극적 저항이고 이게 예.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누면 확실히 표현이 격해졌어요. 국민의 의원들이요. 예. 그래서 거의 육두문자가 나와요. 정말요. 그래서 이거 보면 확실히 변화는 있는 것 같아. 이제 너무 지치는 거야, 힘든 거야 이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고를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쳐. 다방면으로. 예. 여기저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게- 24번째 그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이거는 재의결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최혜병 특검법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로 3분의 2 선을 넘을진 모르겠는데 네. 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 네. 정말 저쪽에서 몇몇은 폭발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공멸 내지는 파국의 두려움으로 예. 오히려 지금까지는 버텨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그게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죠. 자, 이걸 다시 2016년 상황을 반추해 보면 네. 우리가 2014년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가 터질 수 있는 최대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쩐 일인지 그냥 유야무야 됐어요. 넘어갔죠. 예.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당했죠. 역으로 당했다가 대통령실이 당시에는 그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을 제거했지. 징계하고 하면서 문건 유출 그다음에 사건으로 이제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박지만 쪽 사람도 다 맞습니다. 제거됐어요. 예. 그랬는데 2016년에 승마협회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대형 사건이라고 보고 그 최초 제보자가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승마협회 해가지고 그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통 이거 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까딱없었어요. 그거 갖고도 그러다가 우병우 뭐 그거 터져도 그래도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10월에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태블릿 PC가 터진 겁니다. 이때 무너졌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 태블릿 PC는 다른 국정농단에 비해서는 대단한 증거물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 승마협회 막 국장이 잘려나가고 경찰 수사가 들어가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 악성 사건은 다 그런 거라고. 또 문건 파동이 그래도 까딱없는데 이상하게 태블릿 PC 이거는 그냥 최순실이 뭐 연설문 좀 써줬다.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거지. 사실 그 외에는 별게 아니거든 이게. 이게 미르케이 증거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게 터져도 그럭저럭 버텨나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걸로 빵 터지고 정유라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그렇죠. 와르르. 그게 10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9월 대통령 지지율이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아 지금. 그러면 10월 넘어가면서 뭔 일이 이게 한두 개가 사소한 일 하나가 모든 사건의 의미 부여를 다 다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대붕괴가 일어났단 말이야. 대붕괴가. 그런데 지금 저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집권 세력이. 저기 아직도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조금씩 자각이 생기긴 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사실 대통령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갑자기 이렇게 나올 나타나고 수가 없죠.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명품백도 끝났고 그다음에 도이치 사건도 끝났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는 뭐 명백하게 클리어됐다. 그러니까 공개 활동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기자들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참모들이 오히려 더 격분하면서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집에만 있던 사람도 아닌데 나가서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비판을 아니,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기자들한테.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지하실에 이제 유증기가 계속 그 쌓이는 그 짙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문자나 영상 하나 나오면 이거 끝장난다고. 이제는 폭삭 주저앉는다니까 그때 가서는. 제가 그 보기엔- 정도로 위험한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변곡점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거 있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게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그 이전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소위 찐박 공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결혼한 처녀 대통령. 맞아요. 오로지 대한민국만 보고 간다. 뭐 그러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이미지가 어디서 무너졌냐면 아니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하는데 찐박 찾아서 지 새끼 챙기네. 안 챙기.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뭐 사리사욕을 안 챙길 줄 알고 뽑았는데 저렇게 자기 걸 챙겨? 여기서 이미지가 왕창 이미 금이 간 상태고 그 다음에 있었던 무슨 우병우 관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결정적으로 변곡점을 딱 찍은 게 태블릿 PC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때처럼 어떤 자기 거 아무것도 안 챙겨 이런 이미지는 애초에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영부인 관련한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때 코바다 콘체트 뭐 맞아요. 후원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어서 네. 그런 이미지는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취약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쌓여가는 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빠르죠.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변곡점이 가까워 왔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태블릿 PC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전에 제기됐던 의혹보다 훨씬 작은 그렇죠.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왕창 무너졌던 것처럼 어떤 그렇죠. 변곡점이 다다랐기 때문에 그때 터지는 건 뭐 아주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치 그런 거죠. 나뭇잎 한 장이 더 얹어지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지율 20%도 이런 민심의 변화로 해석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아니 뭐 동해에서 석유도 나온다 그러고 뭐 의사들 넣는 거 잘 해보겠다 그랬는데 좀만 지켜보자. 요랬던 민심이 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로 바뀌는 시점. 예. 그 경계선이 20%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TK, PK, 70대 보수 이런 지지층에서마저도 다
부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분명히 위기인데 네. 대통령실은 그 인식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예,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문제야라고 기자들한테 너희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여전히 다 MBC 홍보타 때문이고 뭐, 그러니까. 뭐 국회가 정상화 안 돼서 당국과 그렇고 세력의 다 문제, 그것 뭐 때문인데 그렇게 야당 그러면은 탓, 뭐 예, 전 정부 반개혁 탓, 세력. 반개혁 세력, 뭐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법이 없다. 24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찬을 함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해법이 나올까요? 에이, 저는 가능성이 아니 그거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자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회복되거나 좋아지는 자리로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건 급해서 만난 겁니다. 그 체코 출국하기 직전에 그 한 거 아닙니까?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저기 뭐냐 지금 그때가 저 뉴스토마토 일보가 나간 뒤고 그러니까 이제 정기국회는 다가오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가지고 더 좀 나빠지지는 않게 할 정도의 어떤 그 정지 작업이지 그 이상은 아니죠. 24일 날 회동에서 정부 측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합의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네. 근데 이미 정부의 입장은 끝난 명확해졌어요. 문제죠. 25년도 입학 정원은 못 건드린다. 네. 라고 이제 입장을 몇 차례 정했죠.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2025년도는 그냥 지금까지 발표된 대로 1,509명을 증원하는 거로 하고 그럼 26학년도를 이야기합시다라고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바꾸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어요. 못 바꿔요. 제가 보기엔. 예. 바꾸는 순간에 그냥 지금 대통령한테 보조 맞추는 그런 과거의 여당 대표하고 똑같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슨 대척점을 세우는 모습 아니면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뱉어놓은 말을 취소 못합니다. 근데 뭐가 나아지겠어요. 저녁 한 끼 먹는다고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합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했잖아요. 민심 안 따르면 용산 여당에게 기회 없을 거라는 추석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거 싫다고 편들면 안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각 세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 거예요. 그 정도는 알겠죠. 네. 모를 리가 없죠.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각을 세게 세우고 24일 날 윤 대통령과 한판할 생각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충 뭐 야당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뭐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도 사실은 지지율은 올라가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네.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 아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민감한 주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 회복의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간신들의 세상에서 이게 큰 간신 밑에 작은 간신이 있고 작은 간신 밑에 소인배가 있더라고.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 체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그 인사와 시스템의 문제지 이젠 개인들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일단 조선일보 인터뷰를 해가지고 바른 말은 했다. 그리고 조금 어떤 자기는 그러고 이런데 몸살이지 않고 그래도 전달할 거 전달하고 뛸 거 뛰고 자기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하는 거는 조선일보 대고 할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 면전에서 하셔야 될 일이죠.
그게 정치인의 소임이자 책임이지. 근데 이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2025년 얘기 이제 안 해요. 2026년 유예를 자기는 중재안으로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또 이문택인가요? 그 의사협회 회장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이잖아요. 근데 이분하고는 신뢰관계가 깨진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계속 수를 두는데 이게 좀 맞춤한 그 수는 아니고 계속 엇나가는 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야 의정도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저는 희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야 의정이 아니라 여정 협의체가 어렵다니까요. 여정이 늘 어렵다. 말씀드립니다만 네.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출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 맞추는 순간에 차별화가 안 되고, 차별화가 안 되면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정의 단일안을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야당과 의료계까지 다 합치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탄생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여정이 안 되는데. 지금. 여정이 안 된다. 네, 북한의 김여정이 막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기 민감한 주제에서 여당의 생산적 대화는 안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모호한 방향만 나올 거라고. 네. 모호한 방향. 그리고 이 만남은 여전히 한동훈한테 손해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외연을 확장하고 어느 정도 재량권을 더 쌓는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선일보 한 얘기 그거 다 뭐냐 이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입장. 아니 정치 지도자가 입장 내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가지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깨지고 싸워보고 피 흘리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걸 못하면서 뭐 얘기만 하고 여기 보니 여야 다 다 깠는데 이런 게 제일 쉬운 정치야. 특히 여당 대표한테는. 네. 엄청 뭐 용기 낸 것 같지만 제일 쉬운 정치가 이거예요. 아이고 12시 1분이 넘어서 이제 그래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자, 20% 찍었어요. 이번 주에는 아마 오늘 갤럽 조사 안 나오고요.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물론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오차 범위 내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도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위로 올라갈 요인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요인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게 다음은 20% 아래로 떨어진다. 예, 예, 10%대 찍을 예. 거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조금 요 상태로 좀 정체기가 있고 나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더라도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네. 사람들이 또 한 번 심리적 저항선은 있을 것 같고. 지켜야 한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푹푹 떨어지는 양상까지는 가겠냐. 이런 데는 좀 조심스러운 예. 전망을 해볼 수밖에 다음 없고. 주에 보도가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달라질 주는 수도 이제 있겠다. 체코 순방 결과가 나오고 네, 네. 또 이제 대통령실 만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쥐어짜듯이 몇 프로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24일 만찬이 또 중요한 예. 열쇠가 될 수 있겠다. 근데 뭐 그렇죠. 또 쥐어짜듯이 또 녹취 파일 또 또 보도된다면서요. 그걸 녹취 파일이 이제 또. 싹 공구리 치는. 공굴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동치는 상황이어서 예, 정치 시사 유튜브 안 보시면 이게 정세를 따라갈 수 없어서 큰일입니다. 하여간 자 금요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